그런 동정어린 눈빛으로 나보지 마. 이 순간부터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니까. 제 이름은 김은희. 결혼 3년 만에 제 이름 석자조차 잊어버릴 위기에 처한 여자입니다. 시댁에서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야, 제, 다니면 기분이 조금 나을 때나 불리는 현우척일 뿐이죠. 제 남편 김현우는 광화문에 있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시댁 식구들 눈에 저는 집안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저 천의 고아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죠. 이미 세상을 떠난 제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저 제가 시집 올 때 혼수 한 푼 해오지 않았고 지금 사는 일산의 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시댁에서 긴심 써서 해줬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은 그들이 하사한 것이라 여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존엄, 나의 인격까지도 마치 걸레처럼 마음대로 쓰고 구석에 처박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지난 3년,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5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야 합니다. 빵이나 우유 같은 간단한 식사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밑반찬을 깔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끓여야 하며 밥은 너무 질지도 되지도 않게 딱 맞춰야 합니다.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의 입맛은 조선시대왕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국이 조금만 싱거워도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반찬이 조금만 짜면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를 죄인 취급하죠. 너는 소금에 절여서 컸냐? 우리 다 고혈압으로 죽일 셈이니? 이게 그녀의 단골 멘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김현우는 고개만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은희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끝입니다. 바다에 던진 조약돌처럼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보잘것없는 반항 아닌 반항. 진정한 지옥은 시동생 김현민이 결혼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동서라는 여자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라는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 허영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시댁은 이 결혼을 위해 그야말로 기둥뿌리를 뽑았습니다. 사돈댁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대출까지 받아 서울에서 제일 가는 제황호텔 견회장을 예약했으니까요. 집안의 돈이란 돈은 태엽 감긴 장난감처럼 결혼식 준비에만 척척 돌아갔고 이 집의 지방인인 저는 당연하다는 듯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네 커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보내온 최고급 시식용 요리를 맛보고 있는 중이었죠. 전복이니 스테이크니 랍스터니 하는 것들,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질 때나 구경했던 그 자네들 말입니다. 점심부터 물 몇 모금 마신 게 전부라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오후 간식상 차리랴, 저녁밥 준비하랴 정신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나 봅니다. 박선자 여사가 거실에서 스테인리스 대접 하나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얼굴에는 베풀어준다는 듯한 가증스러운 미소를 띠고서요. 은희야, 고생했다. 이거 남은 건데 아깝잖아. 너 먹어라. 저는 그 대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식구들이 먹다 남긴 밥반 공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국물이 끼얹어져 있고 이리저리 뜯어먹어 너덜너덜해진 갈비 뼈다귀 몇 개와 숨죽은 채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개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먼저 역겨움의 위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밀어 오르는 비참함과 서러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눈물은 가장 값싼 감정일 뿐이야. 비웃음만 살 뿐이라고. 왜? 입맛에 안 맞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비릿한 조소가 섞여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널 너무 귀하게 모셨나 보다. 옛날에 우리 현우가 마음이 약해서 너를 고아원에서 아니지. 그다 쓰러져가는 월세방에서 데려오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서 굴러먹고 있을지 누가 아니?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지, 응?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혜. 내가 매일 노예처럼 당신들 수발 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탁기금에서 몰래 뺀 돈으로 당신들 투자 실패한 구멍 메워주고 카드값 갚아주고 심지어 현우가 타고 다니는 그 번듯한 현대자동차 계약금까지 내가 냈다는 거, 그거 당신들은 아세요? 아니, 모르시겠죠? 당신들은 그저 내가 빈털터리 고아이고 당신들 콧김이나 쐬며 기생하는 벌레인 줄로만 아니까? 어머니, 저 배불러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부엌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거기 앉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태도가 그게 뭐냐? 밥을 챙겨줘도 어디서 감히 인상을 써? 갈수록 위아래가 없구나. 그때 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개진 제 눈과 식탁 위에 놓인 개밥 같은 그릇을 보더니 찰나의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엄마, 은희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서 그럴 거야? 피곤해. 집구석에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현민이 결혼 준비하느라 뼈가 빠지는데 내가 힘들다 소리 한 번 했냐? 내 아버지는 투자금 끌어오느라 술 상무 노릇하다가 위출혈까지 왔는데 내색 한 번 하더냐고. 아주 상전 나셨네.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식충이가 무슨 자격으로 힘들대. 시어머니의 고성이 높아지다 못해 침방울이 제 얼굴까지 튀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담아서 제발 나를 위해 한마디만 해줘. 딱 한마디만. 내가 기생충이 아니라고. 나도 이 집 식구라고.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제 팔을 슬쩍 잡아당기며 모기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엄마한테 사과해. 더 화나시게 하지 말고.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향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여있는 웅덩이처럼 잔잔하고 죽어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이 굴욕의 드라마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또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있을 결혼식 동선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죠. 저는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더니 제황 호텔 로고가 박힌 쇼핑백에서 회색 유니폼 한 벌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거칠거칠한 재질의 디자인도 촌스러운, 딱 봐도 주방보조나 청소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은희야. 그녀는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는 손님들이 다들 한가닥하는 분들이라 하객 명단이 꽉 찼어. 내 자리는 도저히 안 나더라. 그렇다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잖니? 내가 호텔 지배인한테 잘 말해뒀으니까 내일은 이 옷 입고 가서 뒤에서 일손 좀 거들어라. 접시 좀 나르고 화장실 안내도 하고. 밥값은 해야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동생 결혼식에 형수가 직원 유니폼을 입고 가라고? 내가 한때는 사교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비천한 하녀 노릇을 하라고? 그들이 저를 보고 지을 표정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김씨 집안 맏며느리가 저 꼴이 되었다며 수군거리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 있던 A4 용지 한 장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식중간에 가족 대표로 감사 편지 읽는 순서가 있어? 사회자가 부르면 올라가서 이거 읽어라. 종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 김은희는 의지할 곳 없는 고아였으나 하늘의 보살핌으로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가족의 책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건 오로지 시댁의 은혜 덕분입니다. 저는 김씨 집안에 기생하는 벌레와 다름없지만 남은 평생 이 하해와 같은 시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투구 눈물 한 방울이 예고도 없이 종이 위로 떨어져 검은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이건 살인입니다. 그녀는 내일 그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을 증인 사마나의 인격과 존엄을 공개 처형하려는 겁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러세요? 줄곧 침묵하던 현우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가 종이를 낚아채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은희는 내 아내예요. 우리 집 하녀가 아니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걸 읽게 하다니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 망신 줄 일 있어요? 망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최대의 망신은 내가 쥐뿔도 없는 저런 상문살 낀 년을 며느리로 들인 거야. 읽으라면 읽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달아? 내가 틀린 말 했니? 제가 입고 먹고 쓰는 거 다 우리 김씨 집안 돈 아니냐고. 감사한 줄 알라고 가르치는 게 뭐가 나빠? 하지만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현우의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그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고 입가에는 피가 맺혔습니다. 그는 뺨을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아주 잠깐 타올랐던 반항의 불씨는 그따위 손찌검 한 번에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철은 처음부터 투명 인간이라도 보는 듯 소파에 앉아 보리차만 홀짝거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눈앞의 광경이 삼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도 되는 양.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뺨을 맞고 멍하니 서 있는 유약한 남편, 악귀 같은 얼굴을 한 시어머니,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한 시아버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비릿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랬구나. 내 3년의 청춘을 바쳐 얻은 가족의 실체가 고작 이거였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회색 유니폼을 주워들고 현우의 손에서 그 치욕스러운 편지지를 빼내어 반듯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내일 아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갑작스러운 순종에 꽤나 만족한 눈치였습니다. 콧방귀를 뀌더니 다시 소파에 앉아 내일 진주 목걸이를 할지 다이아몬드를 할지 시아버지와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창백하고 초췌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구형 삼성이지만 그 안에는 저의 진짜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익숙하게 잠금을 해제하자 아버지와 함께 찍은 배경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암호화된 연락처 목록에서 윤 비서를 찾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내일 제황 호텔 인수계획 공식 가동. 전송. 화면에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는 것을 보며 저는 길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지난 3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과 분노, 고통이 그 숨결에 섞여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순종적인 며느리 김은희는 오늘 밤부로 죽었습니다. 내일 단상 위에 서는 건 저 자신조차 낯설 만큼 냉혹한 복수자일 테니까요. 결혼식 당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제황호텔은 신화 속 궁전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질 듯 빛을 발했고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네덜란드에서 공수해온 튤립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돈 냄새와 값비싼 향수, 그리고 허영심이 뒤섞인 묘한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어 옷자락을 스치고 술잔을 부딪히며 주식이나 부동산, 최신 미술품 경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는 그 까슬까슬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유령처럼 연회장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손님들에게 화장실 위치를 안내하는 것이었죠.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는 오늘을 위해 맞춘 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가장 아끼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채 홍조 띤 얼굴로 하객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부러움과 아첨을 온몸으로 즐기면서 말이죠. 어머, 김 여사님. 오늘따라 정말 귀티가 흐르시네요. 현민이가 복도 많지 저런 참한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호강할 일만 남으셨어요. 샤넬 정장을 입은 부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호강은 무슨, 다 자식들이 잘난 덕분이지요. 시어머니는 겸손을 떨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이미 국화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 큰애처럼 무능력해서 어디서 이상한 애휴. 말해 뭐해?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짐짓 곤란하다는 듯 제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적당히 큰 목소리로요. 그러자 즉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 제게 꽂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김씨 집안 큰며느리라며? 꼴이 왜 저래? 고아 출신이라던데? 가진 게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산다나 봐. 쯧쯧, 불쌍하기도 해라. 시어머니 기세를 보니 평소에 얼마나 볶였을지 안 봐도 뻔하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서 화살처럼 날아오는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음은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소인배처럼 득의양양한 시어머니의 얼굴, 배불뚝이 관료들과 어깨를 걸고 침을 튀기며 허세를 부리는 시아버지 김영철, 그리고 턱시도를 빼입고도 부모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꼭두각시처럼 억지 미소를 짓는 남편 김현우. 그는 가끔 저를 향해 안쓰럽고 무기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불쌍하다고요? 아니요. 진짜 불쌍한 건 그들입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동생 김현민과 그의 신부가 꽃잎 세례를 받으며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오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지 교환과 키스가 이어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매끄러운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신랑 측 가족의 진심 어린 축복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랑의 형수님, 김은희 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왔구나.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은 회색 청소복을 확인하는 순간 우레갔던 박수 소리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채웠습니다. 경악, 의문, 그리고 조소가 뒤섞인 눈빛들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승리감에 젖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제게 명령했습니다. 똑바로 읽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발을 떼었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핀 조명이 제 위로 떨어지며 이 초라한 유니폼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객석 어디선가 헉 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대 중앙의 황금빛 연설대 앞에 선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지를 꺼내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회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죠. 저는 그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란스럽던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건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굴욕의 단어들이 나열된 편지지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손을 뻗어 그 종이를 가볍게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에 처박히는 모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 편지를 낭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신 시댁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죠. 객석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조를 바꾸고 눈을 들어 시댁 식구들이 앉은 혼주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빛은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런 가식적인 인사치레보다는 오늘같이 성대한 자리에는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어울릴 것 같군요.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것 말입니다. 숫자.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가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저만의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숫자는 338-125-77,496입니다. 신한은행 계좌번호죠. 예금주 이름은 김인숙. 여러분은 모르시는 이름일 겁니다. 당연하죠. 차명 계좌니까요. 작년 10월 17일 오후 3시 15분 이 계좌로 대한건설로부터 5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명목은 공사 자문료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제 시아버님이신 김영철 씨가 판교 지역 개발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뭐야.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영철 시아버지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술기운에 불구죽죽했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200억 원입니다. 제 시부모님이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하시는 가족섬유라는 회사가 지난 3년간 유령회사를 세우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세금의 총액이죠. 상세한 장부 내역과 자금 흐름도는 이미 책자로 제본되어 30분 전 국세청 특별조사국 담당자의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객석의 소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김씨 집안과 사업으로 엮인 몇몇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수십억이 들었다고 자랑하던 이 성대한 결혼식. 사실 제황 호텔 측은 계약금으로 고작 10%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90%는 제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가 위조한 제국그룹 내부 임원 보증서를 들이밀며 결제를 미뤘기 때문이죠. 설마 그 보증서가 가짜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제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단상 아래서 휘청거리는 여자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박선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그 비싼 한복이 지금은 광대옷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충격에서 겨우 깨어난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저 입 못 다물어? 그녀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밀치고 단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손에는 벗어든 하이힐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흉기처럼 높이 쳐들고 제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내년 주둥이를 찢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두굽이 제 얼굴에 닿기 직전 누군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그는 양팔을 벌려 떨리는 벽이 되어 저를 등 뒤로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광기 어린 일격은 고스란히 현우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는 윽 하고 낮은 신음과 함께 휘청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입을 벌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평생을 통틀어 가장 큰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으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울림만은 더없이 명확했습니다. 충혈된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던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저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돌발 상황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쳐든 채 언제나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아들이 감히 이 이방인을 위해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습니다. 미쳤어. 돌았어.
이 불효자식 놈이.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더욱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런 재수 없는 년 때문에 감히 어미한테 대들어? 여봐라. 경비원. 당장 이 개 같은 년놈들 끌어내. 당장. 제복을 입은 경비원 몇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철 역시 사태를 파악하고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지 않고. 어서. 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현우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현우야. 너의 각성은 너무 늦었어. 하지만 고마워. 마지막 순간에나마 남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록 이것이 정해진 결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경비원들이 우리를 끌어내려고 손을 뻗으려던 찰나. 연 회장의 육중하고 화려한 참나무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시선이 장내를 훑자 소란스럽던 연 회장은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순식간에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문 앞에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은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넘겼고 환갑이 넘은 나이임에도 허리는 꼿꼿했으며 눈매는 매처럼 예리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 수십 명이 마치 침묵하는 조각상처럼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이 뿜어내는 기세는 숨이 막힐 듯한 압도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압니다. 한 명 한 명 모두를요. 선두에 선 노신사는 제국그룹의 총수이자 저의 친부인 김정태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제국그룹 본사의 핵심 임원들과 국내 최고의 법무팀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분 제국그룹 김 회장님 아니야? 세상에, 김 회장이 여긴 웬일이야? 뒤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제국그룹 이사급인데 방금 전까지 싸움딸처럼 굴던 시아버지 김영철은 목이 졸린 닭처럼 끽 소리도 못 내고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으스대던 그따위 긴맥은 눈앞에 저 남자 앞에서는 먼지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사람들의 경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는 시댁 식구들을 지나쳐 곧장 무대 위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제 앞을 막아서고 있던 현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경비원들도 무시한 채 제 코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하객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며느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아가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애정과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놀 만큼 노셨습니까? 인수계약서는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수십 명의 임원들 역시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가씨. 그 우렁찬 목소리는 금빛 찬란한 연회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져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선자의 손에 들려있던 하이힐이 툭 하고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고 죽은 생선처럼 튀어나온 눈동자는 광기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다시 혼란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극도의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철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김씨 가문,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허영과 인맥이 이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며느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사람임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던 상류사회 노름이 그녀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꿉장난이었는지 말이죠.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던 명사들도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충격, 후회, 공포, 아첨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 위로 적나라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현우.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그리고 제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용기로 타오르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거대한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묻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버지의 비서이자 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인 윤 비서가 건네는 파일처를 받아 들었습니다. 제황 호텔 인수 합병 계약서가 담긴 묵직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옅은 미소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내빈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장례를 둘러본 뒤 석상처럼 굳어버린 시부모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방금 전의 소동은 이 결혼식의 흥을 돋우기 위한 여흥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잠시 말을 멈춘 저는 손에 든 파일처를 들어 보이며 마이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 시동생 김현민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또한 형수로서 제대로 된 축의금 하나 못해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방금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현우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 눈빛은 맑고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사기로 했습니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현우 씨. 저는 또박또박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호텔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해두죠. 현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단상 아래 널브러져 있던 시어머니의 눈에 순간적으로 탐욕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의 공포도 잊은 듯 무언가 소리치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한겨울의 고드름처럼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김현우는 당신 뒤에 있는 저 가족들과 경제적, 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택하세요.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호텔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도구로만 여기고 나를 쓰레기 취급했던 저 부모를 택할 것인지. 저는 그가 3년 동안 회피해왔던 선택지를 가장 잔혹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퇴로도 타협도 없는 선택.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판결을 기다리는 배심원들처럼. 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흑빛이 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서린 공포와 비굴함, 어머니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노골적인 탐욕.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제 얼굴을. 어쩌면 그는 제 눈 속에서 지난 3년간 제가 겪었던 절망과 고통을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던 아내, 결혼식장에서 스스로를 모욕해야 했던 아내, 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남편을 보며 눈빛이 죽어버렸던 아내를 말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서 혼란과 망설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단단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가 약속된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만을 바라보며 마치 맹세하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난 너를 선택할게, 은희야. 난 너만 있으면 돼.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망치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박선자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듯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제 가슴 속 꽁꽁 얼어붙어 있던 호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한 그들은 맨 앞에 서서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국입니다. 김영철 씨와 박선자 씨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들이 곧장 그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철 씨,
거액의 뇌물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선자 씨, 남편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돕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역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발버둥 치며 횡설수설 소리쳤습니다. 다 오해야. 난 아니야. 저 여자가. 저 천한 것이 날 모함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명의 조사관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결박해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진흙 더미처럼 허물어졌고 여성 조사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갔습니다. 제 곁을 지나갈 때 그녀는 원독이 서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중얼거렸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되었던 성대한 결혼식은 순식간에 공개 체포 현장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무대 구석에 버려진 소품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가득 찼던 하객들은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난장판이 된 무대 중앙에 서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청산입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입니다. 그들이 손수 심은 악의 씨앗이 마침내 그들이 삼켜야 할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가자, 은희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몸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죄지은 아이처럼 묵묵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모든 악몽을 담고 있었고 동시에 저의 부활을 목격한 이 화려한 감옥을. 안녕, 김씨 집안 맏며느리. 안녕, 김은희. 3년 후 서울, 여의도. 제국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CEO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은색 비단처럼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갓 내린 블랙커피 향을 음미하며 발 아래 펼쳐진 분주하고 활기찬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 숨막히던 결혼식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정체를 숨겨야 하는 아가씨도 숨죽여 살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김은희, 제국그룹의 최연소 CEO입니다. 지난 3년, 저는 냉철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그룹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제게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김 회장의 딸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담아 저를 불도저 김 대표라고 부릅니다. 차갑고 단호하며 때로는 기계처럼 냉혹하다고들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감정은 가장 불필요한 소모품이라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기계가 된 건 아닙니다. 단단한 갑옷으로 감싸져 있을 뿐, 단 한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속살을 드러내곤 하니까요.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며 뉴스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신흥 IT 기업 YT, 돈을 코스닥 상장 성공. 시초가 대비 30% 급등. 창업자 김현우 대표, 업계의 기리나로 주목. 제 입가에 저절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냈구나. 자기 어머니 앞에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못 들던 그 남자가 마침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중심에 섰습니다. 3년 전 그날 이후 현우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집을 나왔고 법적으로 원가족과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았고 김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현우는 제가 제안했던 호텔도 제 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와 제 회사 근처의 작은 고시텔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안락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 대학 동기들과 YT를 창업했습니다.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기술적 난제에 부딪혀 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고
투자자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웃으며 명함을 건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직접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간신히 세운 자존심을 무너뜨릴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익명의 엔젤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제 개인 펀드를 통해 그가 가장 절벽 끝에 서 있을 때 구명주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맥을 동원해 아름아름 기술 고문과 팔로를 연결해 주었죠. 저는 관객처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기어이 일어나 그 작은 벤처기업을 오늘날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내는 과정을요. 그는 더 이상 부모의 그늘에 숨어 사는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그는 단단해졌고 강인해졌으며 눈빛에는 확신과 빛이 가득합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제 옆에 서기에 부족함 없는 남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이 열렸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세련된 슈트를 입은 현우가 양손에 종이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잘 아는 수줍으면서도 어딘가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남편 회사 상장했는데 뉴스 볼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쁩니까? 그가 설탕도 프림도 넣지 않은 제가 딱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엉덩이를 걸치고 기대어 서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그래요? 어떤 운 좋은 회사가 김 대표님의 관심을 받고 있나 보죠? 그가 피식 웃더니 다가와 제 뒤에서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제 어깨에 턱을 괴었습니다. 놀리지 말고. 오늘은 축하해야지. 저녁에 뭐 먹을까? 한우. 아니면 우리 첫 데이트 때 갔던 그 이태리 식당. 등 뒤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은 3년 전에 그 떨리고 불안하던 포옹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하며 안온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신분의 격차도, 부의 차이도, 그리고 숨막히는 시댁의 굴레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우이며 가장 내밀한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한우로 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YT의 김 대표님이 드디어 법인카드가 아니라 본인 지갑으로 저한테 비싼 저녁을 살 수 있게 된 걸 축하해야 하니까요.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제 뺨에 쪽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분부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존귀하신 그리고 유일한 엔젤 투자자님. 저는 멈칫하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봄날의 호수처럼 깊고 다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투자금 송금 경로를 아무리 완벽하게 세탁했어도 나 데이터 분석하던 사람인 거 잊었어? 세상의 우연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은희야. 그리고 내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창문을 열어주는 엔젤 투자자는 세상에 너밖에 없어. 가슴 한구석이 뻐근할 정도로 따뜻해져 왔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침묵과 배려를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고 오직 결과로 자신의 노력으로 제 기대에 답해주었던 겁니다. 고마워, 은희야. 그가 팔에 힘을 주어 저를 더 꽉 끌어안으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다시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눈을 감고 제 허리를 감싼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겹쳤습니다. 아니야, 현우 씨, 내가 고맙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깨진 거울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남은 건 복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파국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두던 감옥을 부수고 서로가 쓰고 있던 가면을 깨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아들이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인내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냈고 더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서로에게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의 뻔한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은희와 김현우가 써내려간 가장 현실적이고도 완벽한 결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제국이며 나란히 왕관을 쓰고 함께 걸어갈 왕과 여왕입니다.